안녕하세요. 역사 상상력 한국사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 진행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9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평가원의 마지막 여러분 시그널,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에 있어서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의 마지막 예고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9월 평가원 점수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여러분들은 내가 일단 수능 준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그리고 어떤 과목에 있어서 내가 힘을 좀 더 줄 것인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인가의 최종 확인 작업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원 시험 점수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단 본인한테 취약점과 내가 지금 부족한 과목이 뭔지 확인한 용도로만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사에서 여러분 평가원의 시그널은 뭔 것 같아? 굉장히 쉽게 낼 거예요.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평가원 문제 풀면서 굉장히 여러분 쉽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가 이번에는 선지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제보다도 더욱더 쉽게 선지별 시기 구성을 여러분 굉장히 넓게 놨기 때문에 어떤 사료 제시하고 나서 이 시기에라고 봤을 때 나머지 선지들, 오답 선지들이 워낙 다른 시기라는 게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답 찾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를 한 번만 들어봤다든가 한 번만 본인이 개념 정리를 따로 해봤으면 사실 그렇게 틀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사는 여러분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국사 문제는 사실 요즘에 한국사 문제를 여러분 많이 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 때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머지 오답 선지의 시기나 또는 인물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주시면 일단 20문제 풀면서도 최대한 복습과 여러분 많이 기존의 내용을 복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답 틀렸던 문제 분석이랑 그리고 선지 분석 같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총평을 사실 하기에도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여러분 총평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틀린 것만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문항 구성만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듯 전 근대사에서 10문항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10문항이 출제될 거고, 물론 여러분 고려 파트랑 조선 파트는 여기서 4문제 3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근대식이랑 여러분 일제강점기도 여기서 4문제 여기서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사시대는 1문제, 고대 파트에서 2문제, 그래서 삼국시대 문제 하나, 그리고 여러분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나 발해 파트 문제 하나가 되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려랑 조선 파트, 근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파트에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사는 항상 3문제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렇게 문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지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답을 찾는 것보다 답 찾는 게 어려운 여러분 문제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들이 어느 시기인가 또는 어떤 인물과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시면서 같이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문제는 항상 그렇듯 선사 문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딱 주먹도끼 보자마자 당연히 구석기 나올 거고요.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떤석기 형태로서 주먹도끼가 있더라. 이때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 뿌리를 채취하는데 이런 걸 사용을 하고 무리지어서 이동하더라.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챕터에서 구석기일 수밖에 없게 구평 요번에 문제의 특징은 그건 같아. 최대한 틀리지 않게 해주겠다. 실수조차 안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석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구석기에 해당하는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지 움집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선지 시기만 잘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벼농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아직까지 벼농사의 기술까지 나타나진 않았고 청동기쯤 가서
이제 우리가 변홍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모습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이것도 여러분 청동기죠. 여러분 우리가 농경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확물이 나오는 신석기 때부터 토기를 처음 제작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신석기 토기는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이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청동기 시기의 토기 형태, 그리고 그럼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청동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검이니까 덩이쇠를 화폐처럼 쇠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철기 시기.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 되죠. 1번 문제는 뭐 쉬우니까. 2번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체로 2번이 삼국시대의 고대 파트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평가원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국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뭔지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석촌동 고분군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이게 서울 석촌동에 한성을 도읍으로 삼았던 국가의 무덤 형태로 지금 남아있대. 그러면 한성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나라는 일단 여러분 한강이라는 건 우리가 삼국에서도 특히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성기의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고구려에 공격받기 전에 한강유역을 갖고 있다가 고구려한테 공격받고 나서 한강을 뺏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 5세기의 전성기 이전에 한강을 기반으로, 한성 지역을 기반으로 4세기에 제일 먼저 전성기를 이뤘던 백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백제의 여러분 석촌동 고분군이 예전에 고구려에 있던 왕자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에 고구려계가 백제를 건국했다라는 일종의 건국 세력 간의 관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유물이다, 유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백제 같은 경우에 원래 수도가 여러분 어디였어요? 한성. 그래서 서울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4세기에 누릴 수 있었고, 여러분 한성을 누구한테 뺏겨? 저기 보다시피 우리가 5세기에 고구려의 장수왕이라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영토 확장 딱 해놓고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을 빼앗고, 한강 뺏긴 백제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웅진이라는 공주로 여러분 도망가는 거. 그리고 웅진에서 여러분 도망가서 만든 수도기 때문에 중흥을 위한 노력을 막 하지만, 동성왕이나 무령왕이 중흥 노력을 되게 하지만 사실 중흥에 계속 2%가 부족한 거야. 왜냐면 너무 도망가서 만든 수도니까 협소하고 폐쇄적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 개방적인, 조금 더 여러분 발전에 유리한 곳으로 6세기에 성왕이 수도를 사비성으로 천도하면서 우리가 백제의 수도를 한성, 웅진, 사비로 봤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됩니다. 백제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실 이걸 삼국시대의 나머지 다른 국가들의 특징으로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번 구평은 너무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기창 뭐예요? 근대 무기 제조를 위해서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883년에 만들었던, 그래서 이거는 근대 시기에 조선이 여러분 심지어 개항한 이후에 만들었던 무기 제조 기구입니다. 그렇죠?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여러분 이거 흥선대원군의 법전이죠. 법전도 우리가 몇 개 배웠는데,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성종이 만들죠. 조선 초에. 여러분 성종의 성자가 이룰성, 완성하다는 뜻이잖아요. 법전을 딱 만들었으니까 나라의 틀, 제도, 구조를 문서로 픽스로 딱 시켜가지고 여러분 법전의 제도가 딱 뭔가 문서화 시켰다. 그래서 성종이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 영조와 정조가 조선 후기 때 속대전이나 또는 여러분 대전 통편이라는 걸 통해서 법전을 새롭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을 편찬하면서 우리가 조선시대 법전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건 여러분 흥선대원군 시기, 그래서 조선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조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쌍성총관부가 여러분 뭡니까? 천령 이북에 원으로부터 우리가 뺏겼던 땅에 원나라가 설치해놨던 기구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기 때 우리가 원 간섭기 때 반원 좌주와 원으로부터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천령 이북 땅을 되찾았다라고 했던 얘기 기억납니까? 이건 공민왕의 업적이고요. 그 말은 여러분 나라로 치면은 고려의 특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마도를 토벌했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 이게 정답선지로 나오기엔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오답선지로 같이 껴나왔는데,
대마도 정벌은 여러분 두 차례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등교육과정에서 고려 말에 여러분 우리가 박위라는 인물이 신흥무인 세력 기억나요? 고려 말에 있던 신흥무인 세력 중에서 박위라는 인물이 여러분 스시마를 토벌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조선 정기 대외 정책에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북쪽으로는 여진을 토벌해서 사군 육진을 설치하고 북쪽 국경선 확정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세종대왕 때 일본과에서는 여러분 스시마 섬을 대마도를 토벌하는 외구의 여러분 근거지를 토벌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건 여러분 고려랑 조선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3번에 밑줄 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늘 강조했던 거, 너무너무 당연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고려왕 4명과 조선왕 6명, 그래서 10명 왕의 업적은 2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 무조건 선생님이 개런티 하건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려 초에 여러분 3명의 왕, 태조 왕건과 광종과 성종, 그리고 여러분 고려 후기 때 공민왕, 4명 업적. 그래서 고려 파트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왕 업적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조선 4문제 중에서 보통 1문제는 국왕 업적을 물어봐요. 그래서 조선 초의 4명, 태종 이방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 그리고 여러분 세족, 자기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됐던 수양대군이었던 여러분 세조, 그리고 여러분 4번째로 성종, 아까 말했던 경국대전 완성한 왕, 그리고 여러분 조선 후기 왕 2명, 우리가 탕평책을 실시해서 개혁군주로서 영정조가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너무너무 강조했어. 이 10명 왕은 업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2문제,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20문제 중에서 2문제는 왕 업적 구분하는 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 무조건 1문제 이상은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 우리가 고려 국왕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특히 고려의 3명 중에서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여러분 태조 왕건,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광종, 그리고 여러분 성종 3명 업적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고, 여기서 오늘 광종이 나오죠. 국왕은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처음 마련했고 여러분 과거제를 실시한대요. 그를 지공고로 삼아 과거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과거에서는 시부, 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선발하고 또한 명경과 등도 실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태조 왕건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 태조 왕건 기억납니까? 호족들을 포섭해서 나라를 딱 만들었으니까 호족들을 누르기 위해서 혼인정책, 사성정책이란 걸 통해서 흡수도 하지만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호족 견제책으로서 사심관 기인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왕권 강화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태조 왕건의 혼인정책으로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왕자, 이 사실 해종과 정종이라고 해서 2명의 왕이 있거든? 이때 2명의 왕식이 때 너무 왕권이 약한 거야. 왕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4대 왕으로 광종이 딱 올라왔을 때 광종의 모든 목적은 뭐다? 여러분 왕권 강화더라.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책으로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과거제죠. 방금 봤던 여러분 과거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구 세력을 교체하는 거야.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는 가문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인물들을 시험으로 선발함으로써 충성스러운 관료를 양성하겠다. 신구 세력 교체를 통해서 왕권 강화하고자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 광종이 했던 게 뭐예요?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호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을 여러분 풀어주는, 그래서 불법 노비들을 찾아서 당연히 불법 노비들이니까 여러분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복구시켜줌으로써 호족들이 갖고 있던 노비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거. 노비들을 검사해서 불법 노비들을 신분 해방시켜준다. 노비 안건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각종 칭제건원이라던가 또는 공복제정. 공복이란 건 여러분 옷의 색을 정하는 거니까 신하들끼리 여러분 위계서열을 정하고 군기를 잡아서 결국엔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죠. 칭제건원도 황제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더라. 광덕, 준풍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은 다 뭐다? 왕권 강화다 해서 광종의 업적 4가지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광종에 대한 정책의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광종 거죠. 여러분 지계를 발표했다. 이거 누굽니까? 조선시대 때 고종이야.
여러분 지계 발급은 중요해요. 이거 언젠지 꼭 기억해야 돼. 이 땅 문선이 여러분 국가에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지계라는 땅 문서를 두 가지를 발급해서 하나는 주인 주고 하나는 국가가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소유의 여러분 관리를 보여주는 모습이잖아. 광무개혁 때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광무개혁기. 그래서 이거는 근대 시기 때 나타났던 모습이죠. 훈민정음 여러분 조선시대 때 당연히 세종대왕이고요. 육조직계제를 채택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죠.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있는 여러분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던데 그리고 여러분 육조라고 하는 요 행정 라인에 있어서 왕은 육조에게 다이렉트로 육조는 왕에게 다이렉트로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의정부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거 우리가 육조직 계제라고 해서 태종 이방원이 실시했던 겁니다. 저거를 보면 떠오르면 좋은 게 뭐냐면 이때 너무 신권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여러분 왕권 신권 조화를 위해서 야 육조 너네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하지 말고 의정부한테 물어봐. 그래서 의정부에 품위해보고 의정부에서 할지 말지 결정해서 나한테 알려만 줘. 그럼 내가 전지 내려줄 테니까 너네 그렇게 시행해. 라고 해서 너무 이 육조직계제의 왕권 강화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 신권 조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이 노랑 색깔이 세종대왕이 실시하는 의정부 서사제죠.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5번에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고종시기.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가보개혁기 때 우리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근대교육을 위한 법이 반포가 되면서 여러분 이때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소학교 이런 관제들이 만들어지면서 근대 시기 때 만들어지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근대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4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봤더니 여러분 통일 후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방안이 필요하다. 힌트 줬죠 여러분. 통일 후에 그럼 통일신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행정 조직을 구주오소경으로 정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구주오소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리면서 이건 통일하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여러분 통일신라의 통일 이후에 여러분 가장 왕권이 강해지고 전제 왕권이 확립되면서 나라의 안정기를 이루었던 심지어 이때 여러분 피리를 불면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여러분 신문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제 왕권의 확립으로서 통일신라의 신문왕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문왕 통일신라 시기 신문왕의 업적을 여러분 잠깐만 기억을 해보면 신문왕은 집사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분 진골귀족들의 정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해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방행정으로서는 우리가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기억납니까? 이 오소경의 설치 목적은 수도인 여러분 경주, 금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통일하고 나면 영토가 이만큼 넓어지고 인구가 이만큼 많아지는데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행정구역을 바꾸면서 미니 수도를 5개를 만들죠. 그래서 수도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그럼 군사제도도 바꿉니다. 그게 구서당 10정이라고 해서 중앙군과 지방군의 형태가 여러분 통일하고 나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진골을 눌러야 되죠. 그럼 진골이랑 사이가 안 좋던 애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육두품이죠. 골품 제도에서 항상 진골 귀족들한테 눌려서 신분적인 제약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 진골 귀족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육두품이잖아. 그래서 육두품을 키워주는 모습. 그러면서 육두품을 키우면서 여러분 이때 새로운 세력들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여러분 관료층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재 등용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뭘 만들어요? 국학을 설립을 하죠. 그래서 국학 설립을 통해서 육두품이 이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 라는 거. 이게 여러분 신문왕 업적의 특징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으시면 1번밖에 안 되죠. 통일신라에서 여러분 신문왕이 설치했던 교육기관입니다. 국학, 그쵸? 공명첩을 구입한다. 여러분 공명첩이 뭐예요?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특히 여러분 양난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조선사회가 있으면 조선의 딱 중앙에 임진왜란 터지고 병자호란 터지죠. 그럼 임진왜란 병자호란 터지면서 나라에서 전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전쟁 터지고 나라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받고
신분이나 관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급됐던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공명첩이라고 해요. 이름이 비어있는 empty, 빌 공짜에 종이를 여러분 돈만 내면 이름 딱 써줘갖고 그냥 바로 발급해주네. 일종의 명예관직이나 신분을 국가에서 돈 받고 파는 모습이죠. 조선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특히 후기 때 공명첩 남발이 심했죠. 여러분 중추원에 근무하는 관리, 중추원에서 여러분 근무한다는 편에서 중추원이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선시대래 한국사에서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중추원이란 기구가 딱 여러분 뭔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던 시기는 고려 시기죠. 고려 때 여러분 중추원이 뭡니까?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을 출납하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중추원은 여러분 고려시대 때. 제중원, 여러분 제중원이 뭐예요? 1880년대에 1885년에 여러분 근대 의료기관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구죠. 그래서 여러분 갑신정변 때 죽을 뻔했던 민영익을 살려냈던 미국 선교사 알렌이라는 인물이 국가로부터 여러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대 서구 의료식 여러분 병원을 우리가 이 제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 형평운동. 여러분 형평운동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백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 굉장히 물론 신문제는 없어졌던 시기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차별받았던 백정들이 도살업자, 도축업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인권을 주장하면서 일고 일어났던 1920년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1920년대니까 여러분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답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나머지가 언젠지 여러분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신라 얘기하고 있는데 막 일제강점기 파트 막 나오고 이래서 요번엔 선지가 워낙 시기가 너무 널찍해서 시험이 되게 쉬웠지만 여러분 이게 나머지 선지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그죠? 자, 5번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여러분 이게 6월 평가원에서도 여러분 가나 시기의 사실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 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수능에서도 지금 뭔가 순서 문제 이런 식으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의 여러분 선후 관계를 보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고려의 대외 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외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가 특히 주변 국가들이랑 굉장히 고려 초부터 말까지 굉장히 여러분 다른 민족과 여러분 전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고려가 처음 건국되고 나서요. 연도 외우라는 거 아니고 그냥 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려를 쫙 봤을 때 사실 고려는 여러분 무신정변이라는 걸 기준으로 전기 후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무신정변 이전의 고려 전기도 특히 우리가 고려 완전 초기 10에서 11세기 그리고 여러분 중기 12세기쯤 여러분 좀 사회 모습이 달라지죠. 이건 여러분 호족들이 있을 때고 문벌 귀족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죠?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정권 잡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몽골 애들한테 13세기에 공격받아가지고 원간섭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간섭기. 그럼 여기서 대외관계를 여러분 지금 보는 문제니까 기억을 조금 해보면 여러분 고려 초에는요 우리가 고려 초에 여러분 그때 중국의 어떤 민족들이 되게 성장하고 있었냐면 특히 북방민족 중에 거란족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의 초기는 거란족과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란족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려에 총 3차례 쳐들어와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누가?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거란을 몰아낼 뿐더러 심지어 땅도 받죠. 강동 6주를 획득한다든가 압록강 동쪽에 6개 지역.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침입에서는 양규가 활약한다던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통해서 거란군을 격파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12세기 되면 누가 성장하냐면 여진이 성장합니다. 갑자기 여진이 성장하네? 이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진과의 분쟁이 발생을 할 때 여진이 초반에 막 성장하면서 고려랑 충돌이 일어나니까 고려가 여진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진 토벌을 목표로 만들었던 윤관의 별무반이란 걸 배웠고요. 이 별무반이 여진을 토벌해서 실제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러분 약속을 받고 우리가 동북구성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동북구성 반환 받고 나서 여진이 엄청 성장하면서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때 금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4대함으로써 금과 우리가 4대 관계를 수용한다. 이런 모습을 봤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몽골 애들이 쳐들어와요. 몽골 애들이 쳐들어올 때는 강화도로 우리가 수도를 옮겨서 대몽항쟁을 전개를 하죠. 수십 년에 걸친 대몽항쟁 과정에서 여러분 활약했던 인물이 김윤후라는 인물이죠. 김윤후라는 승장이 대몽항쟁 과정에서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한다던가의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팔만대장경판을 조판한다던가 이런 식의 불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원간섭기 넘어가면서 반원 자주화 정책 펴면서 막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막 하죠. 고려 후기에, 말기에. 근데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어요? 이때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너무 심각하더라.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면서 성장하는 애들이 여러분 신흥 무인 세력이더라. 그래서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성계라던가 또는 최무선 같은 인물이 여러분 고려 말에 이들을 몰아내면서 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노란 거, 빨간 거, 초록색깔, 하얀 거 구분을 조금 하시면서 내용을 볼게요. 거란의 침공을 받은 고려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송과 관계를 끊기로 하고 대가로 광동 육주를 획득했다. 지금 여기가 가가 되네요. 그죠? 자,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이를 수용했다. 그럼 여러분 나 사이에 있었던 요 일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근데 여러분 위화도 해군 이성계는 고려 말에 여러분 신흥 무인 세력이고요. 여러분 윤관이 동북 지역의 구성을 축조했다. 이게 여러분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강감찬이 귀주에서 여러분 이것도 답이 되고요. 최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여러분 요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돼야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기억이 사실 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더니 여러분 고려의 불교 파트가 나옵니다. 보통 문화 파트를 잘 안 봐서 학생들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선 선지가 너무 쉽게 나와서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 조금만 어렵게 되면 예컨대 이를테면 우리가 통인신라의 원효대사나 의상대사의 내용 또는 해초스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가 이렇게 널찍하기 때문에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여러분 나오더라도 선지를 여러분 좀 좁게 만들더라도 또는 불교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더라도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해야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고려시대 때 여러분 생물연대를 보면 일단 고려시대고 보조국사라고 여러분 불리는 승과의 급제에서 권수 정예결사문 여러분 정예결사 정예쌍수 수선사라고 해서 신앙결사운동을 여러분 했던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진울국사입니다.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고려에서 불교를 조금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 이거 쌤 좀 많이 할게요. 의천이란 인물이 있고요. 전기에 진울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고려 전기고요. 문벌귀족 집권기 때. 진울이 고려 후기죠. 무신 집권기 때. 여러분 의천 같은 경우에는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천태종을 창시해요. 이 의천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교단 통합운동을 했던 게 의천의 천태종이죠. 이때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관겸수라는 여러분 교학과 여러분 수양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병행하자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고려 후기 때 진울국사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수선사 결사를 조직해요. 수선사에서 나중에 입적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수선사라는 일종의 조직이자 사찰 이름도 수선사인데 수선사라는 걸 조직합니다. 수선사가 여러분 뭐냐면 무신집권기 때는 불교가 되게 많이 타락해. 왜냐면 무신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교보다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럼 무신집권기 때 불교가 굉장히 정치랑 그러니까 권력이랑 결탁할 수밖에 없고 세속화되거나 여러분 타락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승려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일종의 수선사라고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끼리 만든 일종의 결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수선사 결사를 조직
조직하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조계종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진울은 조계종이라는 것을 발달을 시키고요. 이 조계종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는 교리가 두 가지가 있죠. 정해, 쌍수라고 하는 요것도 여러분 수양과 여러분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 그 선종적인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 교종의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공부하는 걸 같이 하자라는 건데 얘는 정해쌍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흡수하고자 하는 조계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도노점수라는 거 있죠. 도노점수. 도노가 여러분 뭐였어? 순간적인 깨달음.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본인이 부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처로서의 어떤 모습을 깨닫는 동시에 여러분 수양도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겸수랑 정해쌍수 도노점수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라고 했고 답은 여러분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불교 관련 내용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안 어려웠겠지만 요 두 가지 기억이 나야 돼요. 두 가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TMI지만 우리가 통일신라의 원효대사에서 아미타 신앙과 여러분 불교 대중화에 있어서 여러분 화쟁사상, 일심사상 이런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의상에서 여러분 뭐 화엄종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통일신라의 해초의 왕후천추국적 그 인도 가는 거 여러분 기행문 이거 여러분 기억해서 5명의 승려를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 5명을 섞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이고요. 대종교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게 나철이 만드는 거거든. 이 대종교가 여러분 뭡니까? 단군신앙을 여러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시기 때 만들어지는 거죠. 대종교는 여러분 나중에 북간도 지역의 중광단이라고 하는 북로군정 서군이 되는 나중에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의 일종의 여러분 베이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이거는 나철이 만들어요. 동의보감 편찬 여러분 뭡니까? 허준이 하죠. 여러분 동의보감 편찬 언젠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조선시대 때 광해군대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광해군이 여러분 임진왜란 끝나고 왕이 되잖아요. 임진왜란 끝났을 때 여러분 시체와 여러분 피가 막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돌았겠어. 전쟁을 7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가 의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죠. 자, 예송 논쟁을 주도했다. 예송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 현종 시기 때 여러분 있었던 국가 의례 문제입니다. 자의대비가 상복을 임니 많이 가지고 누가 싸우는 거야? 사림들이 붕당을 여러분 나눠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붕당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여러분 이건 기억나야 되는데 여러분 밭과 민을 판정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 불법 노비나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토지는 다시 복구시키는 거. 이거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비슷한 형태지만 요건 누구가 한 거야? 고려 말에 공민왕이 일종의 왕권 강화책으로 신돈을 등용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이 돼요. 7번에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요번에도 왕 문제가 그래서 국왕업적이 2개가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왕업적은 2개 정도 여러분 나옵니다. 적게 나오면 1개 나와요. 그래서 업적 구분하는 거 쌤이 아까 말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꼭 나오는 겁니다. 쌤이 개런티 할 수 있어. 이거는 10명에 조선시대 때 6명, 고려시대 때 4명, 업적 구분 못하면 문제를 1개 아니면 2개는 못 풀어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자,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은 조선 제8대 왕, 제9대 왕 제위 시기에 완성된 법전으로 여러분 경국대전 누굽니까? 쌤이 아까 설명했죠? 성종의 모습입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태종 이방원과 다 쓰면 여러분 또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세조, 성종 하면서 우리가 조선 초에 4명의 왕이 있었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세종대왕은 여러분 왕권 신권 조화 도모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집현전 만들어 놓고 집현전 학자들이랑 경연이란 걸 통해서 신하들이 왕한테 강연도 하고 왕이 여러분 신하들한테 강론 듣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 여러분 세조라고 하는 자기 조카 몰아내고 되는 왕은 세조가 여러분 얼마나 왕권 강화를 도모하려고 그랬겠어. 신권을 누르기 위해서 경연도 폐지하고 집현전을 폐지시켜버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성종은 경국대전 만들면서 다시 유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권 신권 조화를 위해서 너무 강력한 왕권을 여러분 신권과의 여러분 분란을 만들잖아. 그래서 다시 여러분 집현전과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집현전의 이름을 다른 걸로 부활시키죠. 그리고 여러분 또 부활시키는 게 집현전 학자들이 원래 하던 신하와 왕 사이 여러분 일종의 학문적인 강의, 여러분 경연이라는 거. 그래서 경연과 집현전이 부활됩니다. 근데 그 집현전이 부활될 때 이름이 뭘로 부활돼? 홍문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홍문관에서 경연을 하니까 홍문관의 기능은 왕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해준다. 왜냐하면 일종의 강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 성종의 업적입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여러분 예전에 왕권 신권 조화를 도모했던 세종대왕의 모습들을 여러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여러분 이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우리가 개항하기 이전에 60년대 때 실시하던 일종의 대외 정책의 결과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도의 관리사를 파견했다. 여러분 참고로 간도의 관리사를 파견하는 건요. 우리가 근대 시기 때, 특히 대한제국기 때 이범윤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간도라는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계속해서 청과에 여러분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 대한제국기 때 고종이 관리사를 파견하고 여기서 우리 민족의 어떤 함경도를 편입시켜가지고 관리하는 모습. 그래서 심지어 여기 지역 주민들이랑 뭐 세금도 거두면서 우리 땅으로 관리하던 모습이 보입니다. 유경공원. 여러분 유경공원은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개항기 때 완전 개항 초기 때 고종이 최초의 일종의 공립학교로서 근대교육기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도 가르치고 원어민 강사 심지어 여러분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 뭐 길모어라든가 헐버트 같은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국가에서 공립학교를 최초로 만들었던 겁니다.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 학원. 그래서 근대 시기 때. 자, 중앙정치기구로서 이성육부를 설치했다. 여러분 이성육부 설치하는 건요.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이요. 여러분 고려의 성종이 이성육부라고 해서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라는 실무행정기관과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이성에 여러분 이러한 중앙정치기구가 운영되더라. 이건 고려의 기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8번에 밑줄 친 보완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에서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조세제도가 개혁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 때 전세제도의 개혁으로서 인조의 영정법. 그 전에는 한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풍윤과 비옥도를 고려해서 조선 전기 때 세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하다가 조선 후기 때 인조가 영원히 고정한다. 영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세를 한결당 4두로 고정시켜버리죠. 그래서 전세를 정액시켜버리는 정액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정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납제도를 개혁했던 게 뭐가 있어요? 대동법이라는 게 있죠. 동네마다 내던 특산물이 너무너무 다 다른데 그걸 중간에서 특산물을 걷다 보니까 특산물을 현물로 걷는 거잖아. 운송, 저장, 운반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들고 심지어 농민들도 중간에서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 광해군이 야 그냥 쌀로 내. 토지에 따라서 쌀로 내 라고 해가지고 땅 얻는 농민들한테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기다가 동네마다 여러분 다른 현물을 이제 쌀로 통일시켜 버리니까 운송, 저장, 운반에도 편리하고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 근데 땅 많으면 불리해지니까 양반들의 불만이 컸다. 그래서 광해군이 대동법 처음 실시할 때는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데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는 100년이 걸리더라. 그만큼 양반들한테 불리한 제도였다. 그리고 나라에서 현물을 필요한 걸 그대로 걷다가 이제 쌀로만 걷으면 대동법의 실시 결과 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 사서 써야 돼. 그래서 공인들이 등장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역제도의 여러분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이 균역법을 실시하는 왕은 누구예요? 영조죠. 영조가 예전엔 여러분 우리가 군포를 냈다고. 군대 가는 대신에 우리가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양이 남성들에게 그 군포를 여러분 2필을 거뒀다고. 근데 이 군포 2필을 한 필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감시킨 게 균역법이죠. 근데 문제는 세금을 여러분 결국에 깎아준 거잖아. 한 필로. 그럼 나라에서 이거를 수입이 줄어드니까
재정 수입에 여러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충당하기 위한 모습으로 결작이라고 하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결당 그냥 이두 결작미를 징수하고요. 그리고 돈 많은데 군포를 여러분 면제받았던 그런 분홍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관직을 주는 대신에 군포를 걷는 거. 야, 니네 돈 많잖아. 그냥 군포 내. 내가 명함 한 개 파줄게. 라고 해서 여러분 명예관직을 줬던 게 선무군관포. 그리고 여러분 이때 어염세라던가 또는 선세 같은 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왕실 재정으로 들어가던 거를 이제는 국가에서 국가재정으로 전환시키면서 재정 전환을 통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결작과 선무군관포라는 게 균역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나더라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군포 부담을 한 필로 줄인 것이 고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니? 그러니 여러분 군포 수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니 시행하게라고 해서 그 보완책이 여러분 뭐가 되겠어? 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됩니다. 결작을 징수하였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도 사실 이거를 영정법의 부족분 충당법이라든지 다른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여기 섞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사실.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들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통제를 조직하였다. 여러분 연통제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종의 여러분 조직망을 우리가 연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전시과가 여러분 뭡니까? 전지와 시지라는 월급 토지를 지급했던 고려시대 때 일종의 월급 토지 제도. 그리고 그럼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통일신라의 장보고 내용이네요. 그죠? 완도 지역에 팔관회를 개최했다. 팔관회는 여러분 불교 행사이면서 도교와 민간 신앙이 섞여 있는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국가 행사입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9번에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에서 여러분 6월 평가원에서는 임진왜란 나왔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는 지금 뭐 나왔어요? 병자호란 나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여러분 가로지르는 뭔가 일종의 여러분 양난이라고 하는 고려의 여러분 전후기를 나누는 두 가지의 전쟁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전쟁이 발발한 이 인조가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란하고 있구나. 여러분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엔 청태종이 여러분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인조가 사실 도망을 다른 데까지 가고 싶었지만 청나라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급히 여러분 남한산성에 가서 45일 동안 군량이 떨어질 때까지 항전하는 게 병자호란의 내용이죠. 근데 병자호란 때 그 남한산성 피난 갔을 때 그 안에서는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가 척화론이라고 해서 절대로 저들에게 머리 조아리면 안 된다. 청은 오랑캐와 같다. 그래서 명을 멸망시켜서 그러니까 조선의 중국의 한족을 여러분 몰아내고 만들어진 이 여진족, 만주족의 청이란 나라는 결국에는 오랑캐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하는 척화론과 대표적으로 여러분 김상원 같은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한 걸 어떻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생겼는데 일단 우리가 저들을 일단 돌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화론이라고 하는 최명길이 주장하는 그들에게 일단은 머리를 조아리자, 군신관계 수용해주자라고 하는 내에서의 남한산성에서 여러분 이 조정 내에서의 분열이 있었고 결국에는 여러분 청나라가 너무 강했으며 주화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서 여러분 인조가 나와서 45일 만에 뭐예요? 병자호란의 결과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3배 구고도 들어본 적 있죠? 9번 머리를 저하라고 여러분 3번 절하는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왕자 2명 그리고 뭐 척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왕자 둘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돌아와서 둘 다 돌아오긴 한데 한 명은 죽죠. 소현세자는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 게 효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종이 청나라에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 하잖아. 적개심, 복수심, 청에 대해서 여러분 복수하자라는 마음속에서 여러분 17세기 때 효종 중심의 북벌운동이 나타나는 게 병자호란의 끝이었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영향까지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병자호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여러분 나타났던 청과의 전쟁입니다. 자, 동령부가 설치되었다. 여러분 동령부 기억나요? 이거는 정답선지로는 절대 안 나올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쌍성총관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간섭기 때 고려가 몽골한테 땅 뺏기고 결국에는 설치됐던 거예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 그래서 이거는 고려 시기 때 원간섭기 대몽항쟁 결과네요. 그죠? 그리고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이건 여러분 고려 시대 때도 있고요. 고구려 시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 때 천리장성은 만주 지역에 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태종이 쳐들어올까 봐 만들었던 거고 이때 연개소문이 힘을 키우죠. 그리고 여러분 고려의 천리장성은 우리 아까 봤던 거 거란에 또 쳐들어올까 봐 강감찬이 귀주대첩 이후에 거란에 여러분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여진이 막 성장했으니까 고려에서 여러분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만들었던 게 고려의 천리장성.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여러분 나당연합군은 결국에 통일신라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굳이 잡을 건 없을 것 같고 청과 군신 관계가 성립되었다. 결국에 우리가 청태종한테 머리 조아린 거잖아요. 309구두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황룡사 구축목탑 언제 만들어집니까? 신라 선덕여왕 때, 심지어 삼국통일하기 이전에 삼국시대의 신라에서 선덕여왕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언제 소실돼요? 우리가 대모항쟁 때, 고려 시기 때, 대모항쟁기 때 소실되는 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심지어 여러분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거의 3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조업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탕평책을 추진하면서 장룡영이 여러분 뭐예요? 국왕 친위 부대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붕당을 누르고 탕평책을 실시하는 정조가 여러분 설치했던 국왕 친위 부대죠. 여러분 초계문신제가 뭐예요?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초계문신을 통해서 성장했던 인물이잖아. 하급 관리 중에서 똘똘하고 유능한 애들을 정조가 자기가 스스로 재교육시켜서 나중에 걔들을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재임용하는 제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조대왕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 정조 재위기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우표 도안에 넣고 선생님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그럼 여러분 정조업적 안에 들어가야 될 거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너무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 문제가 요번에 쉽게 나와가지고 과하게 여러분 고인돌 여러분 선사시대 여러분 청동기죠? 석굴암 문전불 통일신라죠 여러분 어느 시기인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독립문 이거 근대시기 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독립협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영음문을 헐고 국가의 자주적인 모습을 여러분 도모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서대문 쪽에 만들죠. 수원화성 여러분 정조가 만들었네요. 답은 4번이네요. 수원화성 만들 때 정약용이 거중기라던가 또는 여러분 배다리 설계했던 게 같이 기억이 나면 좋고 우정국 여러분 우정국은 이 우정국 국장 그러니까 우정국의 여러분 국장이 되었던 홍영식이란 인물이 이 우정국 딱 만들었을 때 개국 축하한 파티를 빌미로 뭘 했던 거 갑신정변을 시행했던 거 여러분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답은 4번.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 핵심 정리,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라고 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부터 국권 피탈까지니까 근대 개항기 시기 때 근대 시기에 나타났던 경제 구국운동을 찾으래. 여러분 근대 시기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일본 애들이 개항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쌀을 너무 많이 들고 가. 그래서 그 쌀 들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판매하지 않겠다. 반공령을 선포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이 외국 상인들, 특히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쌀도 엄청 많이 들고 오지만은 상권을 잠식해 가요.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류지 무역하다가 내지 무역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이 끝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조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류지가 아니라 여러분 외국 상인들이 내 집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직접 팔 수 있게 만들어 이모군란 끝나고 그러면 청나라 상인들이 막 우리나라 서울 산간벽지 시골 산촌말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직접 파는 데다가 일본 애들도 같이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둘이서 상권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인들이 그거에 저항하면서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그 근대 시기 때 있었던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 중에서 토지를 굉장히 많이 약탈해 가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특히 토지 약탈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본의 토지 약탈에 저항해서 뭐
농광회사라던가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지 약탈에 저항하는 보안회 같은 활동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관파천 시기 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산에 도망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러시아가 우리한테 엄청 갑질을 하고 이권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빌미로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가 들고 간 이권을 다 달라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 이권이 많이 여러분 뺏기는 모습. 그래서 경제적 이권이 굉장히 많이 약탈당하는 모습들도 막 나타난다고. 그때는 독립협회가 뭐래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러시아 이권에 대해서 어떤 약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러은행 폐쇄시키고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빚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국채, 나라의 빚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 국채를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같이 돈 모아서 갚아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1907년에 대구 서상돈을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0만 원의 빚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할 것이요. 갚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우리가 단연하고 금주하여 같이 돈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게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 물론 통감부의 탄압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쵸? 그게 경제적 구국운동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어. 그럼 여러분 해당하는 내용은? 답은 4번입니다. 선지가 너무 여러분 널찍하죠? 여러분 보시면 발해관 여러분 이거는 남북국 시대죠, 여러분. 당나라 산둥반도 지역에 발해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고요. 농사직설, 이거는 여러분 딱 기억나야 되는 인물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농사직설 만들죠. 농사직설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사료 같은 걸로 같이 세종대왕 질문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우리의 농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게 조선 초에 세종대왕의 농사직설입니다. 은병 여러분 이거 언제예요? 고려시기죠. 고려시대 때 화폐가 여러분 은병 우리가 이렇게 은 덩어리의 화폐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되고요.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1907년에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은 대구에 서상돈이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게 뭐냐면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배웠던 물산장려운동 있죠. 이거랑 여러분 비교하셔야 돼요. 물산장려운동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192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 겁니다. 20년대에 여러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물산장려 기성회가 만들어지면서 국산품 애용운동 하는 거 있죠. 이거랑 저거랑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선지에 섞여 있었으면 분명히 오답률이 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OECD 가입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여러분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여러분 만드는 모습 보이죠. 1990년대 후반에 김영삼 정부 때 OECD와 나중에 IMF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 12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단재 신채호 선생. 여러분 6월 평가원에서도 인물 문제 나왔죠. 유관순 언니 나왔죠. 유관순 언니 아니구나. 동생이구나. 유관순 나왔죠, 여러분. 유관순 나왔고 여러분 신채호 나옵니다. 인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점점 한능검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죠. 단지 신채호 선생님 여러분 나오네요. 독립운동가 역사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신채호 선생님이 여러분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런 책을 쓰면서 뭐 했어? 민족주의 역사를 발달시켰던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채호 선생님 뭐도 했어요? 여러분 무장투쟁론자로서 우리가 간도라든지 연해주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게재하다. 조선상고사를 지어 고대사 연구를 심화시키다. 특히 여러분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님 두 분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서 신채호 쌤은 전근대사를 많이 연구하는 인물이라고 쌤이 수업할 때 얘기했어. 그래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묘청의 난을 평가했던 조선 역사에 우리가 천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묘청의 난이 실패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던 게 신채호 선생이죠. 박은식 선생은 그에 비해서 근현대사를 많이 서술했기 때문에 한국통사, 한국독립지열사 이런 책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신채호 선생님이 여러분 했던 내용의 답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5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네요. 여러분 교정도감은 뭡니까? 고려시대 때 여러분 최충헌이 만들었던 무신집권기 최씨 집안의 여러분 국가 최고기구로서 국정총괄기구입니다. 그죠? 최충헌과 그 아들 최우 같은 인물들이 교정도감의 가장 높은 관직인 교정별감을 대대로 하면서 정권을 장악을 하죠. 인왕제색도 여러분 겸재정선 선생입니다. 여러분 인왕제색도는
정선보다 기억나야 되는 게 이거는 여러 문제가 조선 후기 파트 문제 문화 파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제색도는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진경산수화가 만들어지면서 정선의 인왕제색도나 또는 우리 민족의 산수를 사실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금강전도 같은 그림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정선. 대동여지도 여러분 김정호 선생요.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건국동맹.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운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도 좌익 계열의 조선 건국동맹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단체가 광복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총독부에 뭔가 이 치안권, 행정권을 이양받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입니다. 답은 5번. 여러분 저 5번 보면서 기억나야 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항상 품 안에 막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행동 강령으로 삼았던 단체가 있죠. 그게 뭐였어? 의열단. 그래서 폭탄 투척이라든지 또는 식민요인 암살을 주로 했던 의거활동 단체로서 1920년대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조선혁명선언이다. 이거 기억이 꼭 나야 합니다. 자, 13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타 났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딱 보니까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 그랬더니 학생이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운동은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농민들 괴롭히는 고부 군수 때문에 고부 지역에 처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결국에는 1차 봉기라고 하는 1차 농민봉기가 나타납니다. 고부농민봉기를 진압하러 왔던, 그러니까 진상을 조사하러 왔던 여러분 안핵사로 이용태란 인물이 농민들을 괴롭히니까 농민들이 여러분 제폭구민, 보국안민 뭐 이런 걸 여러분 외치면서 1차 봉기를 하죠.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의 1차 봉기를 통해서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전주를 장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주 장악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 진압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일단 청군을 불러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텐진조약 의거에서 일본군까지 들어오니까 정부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군까지 따라 들어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끼리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농민군과 정부 간의 화해의 약속, 화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농민군들이 자진해산한다니까? 정부한테 그 대신에 이런 건 해줘라고 해서 패정개혁안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오케이 그거 수용해서 우리 뭐 할게 교정청 설치해서 너희들의 개혁 요구를 최대한 들어줄게 농민군들아 했잖아. 그리고 농민군들도 지금 농촌이 난리가 났으니까 전라도가 집강소 설치해서 우리끼리 문제 해결해 볼게 라고 해서 자치기구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농민군이 해산했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 라고 정부가 철수를 요구했더니 이 일본 애들이 철수 요구를 불응하면서 경복궁을 습격하고 심지어 친일 내각을 수립시키고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여러분 청일전쟁 일으킨다고. 그래서 일본군 타도를 목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2차 농민 봉기. 반외세 성격이 강해지죠. 이때 남북접이 같이 여러분 일본군을 타도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는데 논산에서 모여서 북진을 하는데 문제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일종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여러분 나중에 재판으로 처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난다라고 했던 내용만 기억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뭐가 되겠어요? 집강소를 운영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안 어렵습니다. 실무 28조 건의했다. 여러분 이거는 고려 초에 심지어 최승로라는 인물이 성종에게 건의했던 유교정치 이념 확립의 모습이죠. 명량해전 여러분 네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명량에서 여러분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특히 정유재란 이후의 사건이죠. 영남만인소를 작성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만손이라는 인물이고요. 영남만인손이 여러분 경상도 지역에 10,000명이 넘는 양반들이 상소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뭐에 반대하면서?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조선책략 유포에 반대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반외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위정척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880년대의 위정척사의 모습이에요.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여러분 프랑스군이랑 싸웠던 게 병인양요고요. 그 병인양요 때 우리가 문수산성에서 여러분 한성근이 그리고 여러분 정족산성에서 누가 양헌수 부대가 활약하죠.
그럼 여러분 답은 1번 하고 나머지 것도 기억이 다 나면 되겠네요. 자, 14번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9인들이 일으킨 여러분 이모군란이네요. 그쵸? 이모군란? 여러분 이모군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별기군과의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가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 일본 공사관은 99인과 하층민이 합세해서 습격했고 흥선대원군이 이때 재집권하죠. 왜냐면 여러분 이때 민씨가 겨우 여러분 살아서 도망갑니다. 이모군란 때 여러분 민씨가 죽을 뻔하잖아. 그러고 나서 여러분 민씨는 도망간 상태에서 고종에게 수습이 안 되니까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누가 수습해 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를 먼저 불러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한 다음에 별기군 없애고 개화 다 중단. 개화 셧다운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회귀,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복고성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데 도망갔던 민씨가 청군을 불러오면서 청군에 의해서 진압됐던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끝나고 청나라가 민씨 세력을 다시 정권에 앉혀준 거잖아. 청나라가 진압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청상인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는 게 여러분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먼저 거류지를 여러분 없애고 내지통상권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모군란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나라 내정 간섭이 여러분 심해집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각종 여러분 정치적인 외교적인 고문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말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통상권을 들고 가고요. 문제는 일본이 공사관이 이때 여러분 공격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조약도 이모군란 끝나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난 너희들의 경비를 믿을 수 없어. 우리나라 공사관은 우리 군대가 지키겠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내용을 여러분 허용받는 것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렇죠? 일본 애들에게 허용돼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인데 나머지는 여러분 먼저 좀 볼게요. 백두산 전개비의 내용을 분석한다. 여러분 이거는 조선 숙종 때 청과 계속해서 국경 분쟁이 발생하니까 백두산에다가 여러분 딱 뭘 만들어요? 비석을 만들죠? 서위 압록강을 기준으로 동이 토문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한다. 그래서 간도는 우리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도병마사가 설치된 목적을 찾아본다. 도병마사 뭐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귀족기구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고려의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들끼리 모여서 귀족기구로 여러분 만들었던 게 도병마사. 구서당 10정 여러분 이거 언제 겁니까? 통일신라. 아까 전에 봤죠? 구서당 10정 구주오소경. 그쵸? 자, 산미증식계. 여러분 이거 일제강점기 1920년대 모습입니다. 그죠? 자, 15번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신민의 회원들이 여러분 이회영 쌤이 수업할 때 말했죠. 육형제가 자신들의 재산을 헐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죠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헐어서 여러분 독립에 바쳤던 그러한 가족들입니다. 이 이회영을 비롯해서 신민의 회원들이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경학사를 조직하고요.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여러분 만든대요. 어딥니까? 서간도죠. 10년대 우리가 국외 독립운동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어디예요? 서간도. 만주 삼원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3번인데 연해주 지역에서도 여러분 이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니까 이때 대표적으로 이상설 또는 이동휘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이동휘가 여기 사회주의를 좀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럼 북간도 지역. 여기가 쌤이 아까 말했던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중광단이라는 애들. 이 중광단이 여러분 북간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베이징이고요. 여긴 여러분 상하이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민회는 어디에? 만주에 여러분 서간도 지역에 남만주라고도 부르는데 서간도에 여러분 삼원보 지역.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학사, 나중에 부민단으로 바뀌고 이게 신흥강습소, 이게 나중에 서로군정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 됩니다. 됩니까? 16번에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항상 힌트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딱 봤더니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명에 사는 이 땡땡씨가 작년 12월 초순에 평양학교 조합 소유의 임야인 대성산에서 솔가지를 베어서 훔친 죄로 여러분 마음대로 뭘 못 갖고 가게 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사실 삼림령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선생님이 10년대 경제수탈 얘기할 때 회사령, 종도 허가 없이 회사를 못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세트로 나왔던 게 광업령, 어업령, 삼림령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총독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들고 간다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요까지 봤을 때 10년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힌트를 심지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줬어. 경찰서에서 태형 처분을 받았대요. 여러분 태형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잖아. 여러분 폭압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여러분 강압적으로 조선인들에 한해서 여러분 때리는 형벌을 실시하는 거. 조선 태형령 기억나요? 10년대 힌트죠. 그럼 여러분 답은 뭐가 되겠어? 2번이 되네요. 10년대 헌병이란 표현 또는 태형이란 표현 막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10년대 모습이잖아. 그쵸? 20년대 나오면 여러분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거니까 일종의 문화통치 표방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3, 40년대 때는 전쟁이 미쳐 날뛰는 시기잖아. 일본이. 그래서 아예 우리를 민족 정신을 없애고 일본인화 시켜서 전쟁 물자 동원하기 위해서 창씨개명, 일본인화 시키는 거니까 신사참배, 한국신민서사 암송 강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3, 40년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과전법이 여러분 이거는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의 초까지 여러분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운영됐던 거고 식목도감, 도병마사랑 세트죠. 이거 고려 귀족기구입니다. 화백회의 여러분 신라시대 때 귀족회의기구 너무 멀다 시기가 그죠? 금융실명제 여러분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김영삼 정부 때. 그쵸? 자, 그리고 17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오타가 좀 많네. 급하게 여러분 PPT가 만들어져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 6.25 전쟁에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4번밖에 없죠. 헤이그 특사는 여러분 뭐 때문에 나타난 겁니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여러분 특사 파견하고요. 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바탕한 게 뭡니까?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일제강점기 직전에 여러분 헤이그 특사가 이휘종, 이상설, 이준열사가 여러분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모습. 청산리 접촉 언제입니까? 1920년에. 1920년대 여러분 봉오동 전투 승리하고 나서 일본 애들 군대 탁 대규모분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이제 토벌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청산리에서 열여 차례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면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는 모습. 20년입니다. 자유시참변 여러분 이거 1920년대 연도를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알잖아.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일본 애들이 봉오동과 청산리 둘 다 패배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보복적인 성격으로 한인마을을 방어하고 수천 명의 한인들을 학살하죠. 간도 참변. 그 이후에 간도 지역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갔다가 거기서도 희생당하고 돌아와서 3부가 만들어지는 게 20년대 중반의 모습이죠.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건 여러분 아예 정부 수립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 사이에 있었던 해방 공간 속에서의 상황이었고 여러분 6.25 전쟁은 언제입니까? 1948년 우리가 정부 수립하고 나서 1950년에 여러분 53년에 휴전까지 해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됩니까? 18번 가 민주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민주화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100% 쌤 또 개런티하건대 나옵니다. 4.19나 또는 여러분 반유신 체제. 근데 반유신 체제는 사건보다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6.3 시위가 요즘에 작년부터 평가원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5.18 여러분 신군부 그리고 여러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특히 4.19 5.18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섞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내실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는 여러분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남영동에 발음이 안 되네요. 대공분실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고로 박종철 학생이 죽었던 곳입니다.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물리대 학생의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명동성당 그리고 이한열 기념관이라고 해서 6월 민주항쟁 때 여러분 60국민대회 그 전날에 6월 달에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가 나타나는데 6월 9일 날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날 60국민대회라고 해서 6월 민주항쟁에 뭔가 팍 폭탄이 터지는 여러분 뭔가 팍 여러분 터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6월 민주항쟁 내용이네요. 그렇죠?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전두환 정부의 여러분 일종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따라서 특히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민중들이 여러분 여기 넥타이 부대까지 아저씨들까지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게 6월 민주항쟁의 모습입니다. 그럼 봐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의 독재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특히 기폭제가 됐던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87년 1월 달에 여러분 고문받아가 죽는다고. 근데 그 고문받아 죽은 학생을 국가에서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탁 치니까 갑자기 얘가 하고 죽었다고. 우리는 그냥 멀쩡하게 조사했는데 탁 테이블에 치니까 걔가 분위기 속에서 그냥 하고 죽었다며 이 학생의 뭔가 죽음을, 꽃다운 젊은이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이때 4.13 호원 조치. 국민들이 대통령이 계속 간선이었단 말이야.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 직선제를 요구하는데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합니까? 전 대통령이 87년 4월 13일 날 헌법 바꾸지 않겠다. 대통령 직선제 안 하겠다라는 조치에 이 발표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여러분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뭐예요? 이 60 국민대회 이후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전두환 정부의 이 민주화 시위 요구가 본물터지 터지니까 결국에는 그때 여당 당수였던 노태우가 여러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직선제 개헌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래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5년 단임제, 지금 현재 우리의 9차 개헌이 나타난 지금의 헌법을 만드는 개헌이 여러분 요 민주화 선언으로 나타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했다라는 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건 여러분 정부 수립하기 심지어 이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940년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삼정 이전차 여러분 이거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때 세도정치 시기 때 너무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홍경래난 또는 여러분 아예 임술농민봉기에서 나중에 임술농민봉기까지 갔을 때 조선 말에 여러분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관청으로서 세금제도 개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죠. 자, 한일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신간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항일운동이죠. 일제강점기 내용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는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정부 수립하자마자 나타났던 1950년도의 모습, 그러니까 50년도 아니구나. 48년, 49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 때. 그쵸? 자, 그 19번에 여러분 올해 1919년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요, 여러분. 3.1운동 시위 여러분 100주년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3.1운동이나. 그래서 6월 평가에서도 유관순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분 3.1운동 관련 또는 임시정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윤봉길 의거 이후에 상하이를 떠나서 상하이에 여러분 원래 만들어졌지만 상하이가 상하이 사변 이후에 일제 영향력 아래 넘어가니까 우리가 충칭으로 도망가죠. 충칭으로 이동하죠. 도망간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충칭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40년에 정착해서 여기서 여러분 뭘 하냐면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1940년에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이 만들어지죠. 대일 선전포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여러분? 미국 정보국이었던 여러분 OSS의 특수훈련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시행을 못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 나타납니다. 여러분 1, 2, 3, 4에 있는 내용은 비변사래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중종 때 여러분 설치했던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최고기구로 성장했던 거. 수신사 여러분 언제입니까? 조선 근대 시기죠. 수신사가 뭡니까? 우리가 일본에 개항하고 나서 강화도 조약 체결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총 3차례 일본에 근대 시기 때 수신사 파견하죠. 자, 그리고 2군 6위 여러분 이거 언제 거예요? 고려중앙군이에요. 고려중앙군 홍범 14조.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많죠, 여러분? 홍범 14조가 반포되더라. 여러분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가보개혁의 특히 2차 가보개혁 강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이고요. 자, 20번에 마지막에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심지어 개념 강의를 6개로 한국사를 다 정리할 때도 마지막에 별표 치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해서 시간 할애했던 게 여러분 통일 노력입니다. 통일 노력 파트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주장하지 통일 노력이 별로 없어. 평화 통일 노력은 없어요. 그리고 그럼 박정희 정부 때도 60년대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선건설 후통일, 통일 노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70년대 때 국제적인 냉전의 여러분 완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하는 7.4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게 발표되죠. 이게 그 유명한 3대 원칙,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 그쵸?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 박정희 정부 다음에 사실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노태우 정부 때 세 가지가 있죠.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조약 체결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여러분 이때 유엔 동시 가입하고요. 한반도에 여러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 또 뭐가 있어요?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2000년에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가죠. 그리고 이 평양에 가고 여러분 이 정상회담의 결과 만들어진 선언문이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남측과 북측의 여러분 일종의 연합제, 연방제 공통점을 찾아서 최대한 독립의 여러분 우리가 통일에 여러분 노력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순서 여러분 작년에도 평가에서 계속 나왔고 수능에도 나오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사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남북의 여러분 관계 자체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여러분 두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얘기하는 거네요.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아서 최대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겠다. 그럼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 여기 있으면 당연히 답이 5번일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 개성공단도 건설되고요.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때는 생산물이 나오기도 하죠. 김대중 정부 때 이걸 설립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이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아마 요번에는 선지가 시기 구성이 여러분 워낙에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9월이 너무 쉬우면 절대평가 두 번째 수능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애들이 하나도 안 보고 수능에서 갑자기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도 되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의 선지 분석 여러분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10월이나 11월에 여러분 11월이 아니구나 10월에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마지막으로 사설 모의고사긴 하지만 여러분 10월에 한번 시험 쳐보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집 한 번만 풀어보고 여러분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수능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점수가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여기서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건 지금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한번 짧은 강의 돌려서 여러분 개념 정리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한국사 본인이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 근대사든 현대사든 체크업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랑 여러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